경제 대공황급이죠. 저희가 여러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가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환율 올라갈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적자 심해질 거고, 금리 인상 불가피해질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이 그것을 나중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역시 유동성과 인구 지표죠,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크게 봐야 되는데, 유동성은 단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구는 장기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그런 것들이 이뤄져 가고 있죠.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버블 붕괴라는 말도 굉장히 여러 번 했죠.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틀린다, 라방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해라라고 말하다가 꿀먹은 벙어리 된 게 라방꿀이죠. 그런 것처럼 말한 대로 이뤄져 가고 있지 않냐. 지금 무슨 경제 대공황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답니다. 2021년까지는 그래도 무역 수지가 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이때 코로나 터진 거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라 투자 자금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석 달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예 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식에서 채권은 아직 플러스죠.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요거는 환율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역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이다. 그래서 유가 하락하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떨어졌죠. 근데 수입 물가 지수 등락률 보면 어때요? 유가가 폭등하니까 쭉 올라가죠. 2021년에는 요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자고 일어나면 쭉쭉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4월에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유가와 또 한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 환율이다. 다시 82원대까지 떨어졌는데 92원대까지 올랐어요.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그러면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작년쯤엔 1200원 정도 했었죠. 지금은 거의 13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 막 1100원대도 나왔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1달러로 1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엄청나게 가치 상승해서 1200원까지 올랐어도 막상 1300원의 환율로 보면은 1달러도 안 되더라. 뭐 주가가 올라도 손해고 투자한 가격이 막 올라도 손해고 이자가 붙어도 손해니까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는 건 비싸지고 파는 건 싸지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면 괜찮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죠. 그렇다고 수출이 확 늘어나느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이 그것을 씹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유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요,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데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된다. 그런데 환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되는데 미국 물가 역대 최고 찍었죠. 또 8%대 나왔죠. 그리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다시 떨어졌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자면은 이럴 때 한 번씩 쭉 팔아먹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파는 거예요. 저지선이라고. 설마 더 올라가겠어. 근데 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그래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려가 적다는 자본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환율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때고, 환율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이 다시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질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스무징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는 외환을 일시적으로 풀어가지고 달러 양이 늘어나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국가 외환을 까먹는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대처는 될 수 있어도 엄발에 오줌 누기죠. 엄발에 오줌 누면은 일시적으로 녹아요. 그리고 빨리 따뜻한 데로 들어가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엄발에 오줌을 누고서 계속 추운 데 있으면은 오히려 그 습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얼죠. 동상 위험까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무징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못 쓰는데 단기적으로 쓰기 쉬운 상황은 아니죠. 왜? 미국에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는데 한 두세 달 정도는 빅스텝 더 하고 나머지도 0.25%포인트씩 계속 올릴 건데 쉽지 않아요. 이만큼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근데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등할 때가 항상 경제 위기였죠. 그리고 항상 그 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자,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워낙 지금 뭐 한국의 BTS가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막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국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보다 더 안전하진 않아요. 엔화는 개박살이 났죠. 근데
엔화가 박살이 났다는 거, 원화가 엔화를 대체할 수 있느냐? 지금 아직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만큼의 위상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하락이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동아시아 쪽에 연동돼서 화폐 가치 하락을 더 유도할 수도 있다. 왜?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근데요,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항상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런 위기가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이 폭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쉽게 볼 징조가 아닌데, 이런 징조에 대해서 부동산 유튜버 중에서 환율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누가 있어요?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나 와가지고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계속 올라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계속 올라요, 그딴 이야기나 하고 있지. 화폐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으로. 그러면 금리 인상 가속화되든가 아니면 경기 침체 가속화되는 건데, 둘 다 지금 벌어지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돈은 안 벌리는데요,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미국 물가는 또 폭등, 또 8%대. 그러면은 6월에 최소 빅스텝이죠. 아직도 자이언트 스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준 총재 말고 뭐 세인트루이스 뭐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파월이 일축했을 뿐. 그런데 빅스텝보다 낮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더 세게 밟아줘야 되죠. 금리 인상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 올려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죠. 선제적 금리 인상 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는 원화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빠지는 거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달러가 좋아서, 달러가 엄청나게 돈이 될 것 같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 IMF가 왜 터졌냐? 달러로 다 이동해서 그런 거예요. 아, 신흥국 자본, 멕시코 무너지고 아르헨티나 무너지네? 동아시아에 투자하는 건 괜찮을까? 그러면서 빠진 거예요. 심리예요. 내러티브라고.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언급이 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 빅스텝이라는 거죠. 최소 빅스텝이라는 거는 5월, 7월 금리 인상 안 하면 7월에 금리 역전되는 거고, 그러면 가뜩이나 올라가던 환율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올려요? 안 올리면은 경기 침체고,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산 붕괴예요. 자산에 거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산의 거품이 얼마나 쌓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지표는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너무 폭증을 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계부채가 많다. 그런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시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엄청나게 빨리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버블 때 일본,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그랬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요거 저희가 맞았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은 없어요? 욕만 할 때는 그렇게 아직도 오른다, 뭐 정점 찍겠네, 라방꿀이네 하고 막 그날리 치더니 왜 물어뜯을 땐 있고 맞아갈 때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냐? 왜 입 다물고 사라졌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식 폭락한다는 거는 가계 유동성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영향 간다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13% 올랐는데도 이제 3만 달러대예요. 요렇게 찍었다가 요렇게 튄 거죠. 근데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12월 연준 회의 이후 유동성 축소랑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그리고 그 전부터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늘 이야기했는데 올랐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떨어졌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오늘 올랐네 크크크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올랐네 크크크, 오늘 또 올랐네 크크, 오늘 올랐는데 오늘 영상 올라가는 시점으로 공교롭게도 그런 날이 많았죠. 당일날 올라갔을 때 역시 라방꿀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봐요. 왜 장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올랐네, 몇 달 올랐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괜찮다 하죠. 이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괜찮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왜?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향후 12에서 15개월간 위험회피 리더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는 올해 내내, 그래서 내년까지도 바닥에 도달하지 못한다. 아까 저만큼 떨어졌는데도 아직 바닥 아니고요. 올해 내에도 계속 떨어져서 바닥은 못 찍을 거고요. 내년에나 바닥 찍는다. 이게 유동성 축소의 굉장한 강력함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맨날 괜찮대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왜 이런 부분 안 봐요?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을 풀었으면 이거 다시 더 축소할 수밖에 없고, 돈을 회수하려고 했다가 늘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가상화폐계에는 리먼 사태 오나,
물론 K코인, 뭐 테라, 루나, 홍락 이런 잡코인들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잡코인은 말 그대로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그나마 뭐 비트코인 이 정도 돼야지 투기지. 잡코인들은 도박이에요, 도박. 왜 도박이랑 코인은 다르게 생각해요? 굉장히 광범위한 도박인데 저런 잡코인들은 판돈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내가 돈을 버는 거 같죠? 근데 누군가 하나가 갑자기 나 났어 하면서 돈 싹 쓸어가면요, 판돈이 당신 돈이 아니라 다 잃은 돈이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데킬라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데킬라 위기 뭐예요? 94년 멕시코의 데킬라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IMF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많이 강화됐고 신흥국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신흥국의 연쇄적 붕괴. 신흥국의 연쇄적 붕괴인데 우리나라는 몇 가지는 선진국 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투기 심리 같은 거 막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신흥국보다 더해요. 가계부채 장난 아니죠. 고강도 긴축 전체의 달러 가치가 튀면 달러 빚이 많은 신흥국 중심으로 타격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달러 빚보다 외환 자금 유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외환 위기가 오고 있다. 환율 계속 올라갈 것이다. 틀린 얘기하고 있었냐. 그런데 이 와중에 가계대출 늘리고 있어요. 이거 미친 거예요 지금. 밑에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지고 젠가 이렇게 쌓아 올려놓은 상황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요거 빼가지고 여기다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더 뺄 것도 없는데 왜 빼려고 하고 있냐. 결론, 경제 대공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죠. 세계적으로 자산 무너지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부동산은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은 예외죠. 미국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따지면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 붕괴, 우리나라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신흥국들이 달러 들이대 하고 있다가 붕괴하게 되면은 이 여파는요, 우리나라는 수출 등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신흥국 붕괴가 그렇게 쉽게 볼 일만은 아니다.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굳이 우리나라가 먼저 붕괴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영향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는 게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에다가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죠. 실질금리는 아직도 매우 낮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죠.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이라고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이 상황에서 빚을 늘린다고요? 빚을 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항상 성공 사례가 나옵니다. 그거는요, 빚을 내서 돈 벌기 좋은 시기였기 때문이고, 그들 중에서도 한 번에 잃지 않으려면 굉장히 안전하게 해야 된다. 도박도요, 내가 승률이 한 95% 돼요? 100달러 가지고 갔어요. 95% 되면 100달러 다 걸만 하죠. 200달러 됐어요. 또 200달러 걸어요. 근데 처음에 100달러 안 걸고 한 50달러 걸죠. 50달러 걸어서 150달러 되죠. 그러면 한 70달러 걸어봐요. 220달러 되죠. 승률이 95%인데 이번에는 한 100달러 걸어봐요. 그러니까 또 이겨서 한 320달러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하는데 20번 중에 한 번만 질더라도 결국에 여기서 이러다가 나중에 320달러 다 걸고, 어이구 640달러 됐네, 다 걸고 1280달러 됐네, 이러다가 20번에 한 번만 지면 95% 승률이더라도 그럼 빵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 거고. 보여요?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인생을 때려박는다? 그 돈 누군가는 유용하게 쓰겠죠. 당신이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요, 그 시기가 맞는지 아닌지 그 시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냥 따라 해가지고 계속 오른다는데 이 심리에 넘어가면은 결국 기다리는 건 나락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